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엔의 결정. 2. 공용어 한국어. 3. 일본은 무한히 퇴보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엔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어가 유엔의 공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일찍부터 공용어 자리를 놓았던 일본은 한국의 공용어 채택 소식에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세계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놀라운 위상에 대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2014년 하마둔 뜰의 재정기통신 연합 ITU 사무총장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요. 당시 뜰의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유엔은 규정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와 발표를 6개 언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관례를 깨뜨린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어가 국제 무대에서 공용어로 쓰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유엔 내부에서도 뚜르 총장의 행동에 대해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2023년 들어서 한국어의 위상은 2014년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한국어가 유엔 공식 행사에 쓰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작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어로 연설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뒤덮으며 한국의 위상이 남다르게 바뀐 것을 시사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사용 인구도 늘어나면서 유엔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공용어로 채택된 언어 비중을 따져봤을 때 아시아 언어는 중국어 단 하나, 다른 언어들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공용어라고 하지만 지극히 유럽 중심의 공용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유엔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해 아시아 쪽에서 공용어를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중요한 후보에 올랐었죠. 과거 2007년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이코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 언어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유엔 공용어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국어가 유엔 공용어로 채택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한국어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자 유엔은 한국어의 위상을 생각해 공용어로 한국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유엔 임시총회에서 한국어 사용에 대해 회원국들이 모여 이를 가결. 앞으로 모든 공식 문건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며 만장일치로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어 사용을 반겼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어 사용자는 유엔 공용어로 채택된 프랑스어보다 더 많은 숫자인 7,7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프랑스어는 이보다 약간 못 미친다고 하죠. 사실 한국어는 진작 공용어로 됐어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 관련 통계를 다루는 에스놀로그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어 사용자는 총 7,73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전에 집계된 자료로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어는 영어보다 더 인기가 있는 언어로 한류 드라마를 비롯 한국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기에 젊은 층들은 완벽히 한국어를 할 줄은 몰라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었고 한국어 수요도 덩달아 폭증했다고 합니다.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더 많아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하죠. 심지어 베트남 현지 가수가 베트남어로 발매한 가사에 한국어를 사용해 인기를 끈 일도 있었습니다. 비엣 아텐이라는 가수가 안녕 안녕이라는 발라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식 정통 발라드를 떠올리게 하는 이 음원은 현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K-팝 유행을 이끌고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한국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BTS 팬클럽인 아미아미들은 한국어를 따로 배울 정도로 한국어 습득에 열의를 보일 정도인데요. 팬들만 배우던 와중에 미국 전역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 그 주인공인데요. 작년 한 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미국은 작년 한 해를 오징어 게임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 콘텐츠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이 생길 정도였죠. 특히나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온라인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 듀오링고는 2021 보고서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2020년 대비 76% 상승했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한국학을 배우려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교수를 모시려고 하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잡기 위해 학과를 신설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시 버클리나 하버드, 펜실베이니아 대들이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 OED에 한국어에서 비롯된 단어 26개를 작년 한 해에 등재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한류에서부터 치맥 등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등재됐으며 흔히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대박과 같은 표현도 기재되어 피상적으로 한국어를 등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BTS는 놀라운 인기를 기록하고 있는 보이밴드인데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팬들을 위해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자 순식간에 매진행렬을 기록. 이 책에 나온 한국어를 공부해 인증하는 일이 SNS에서 화제를 끌며 한국어 단어가 SNS를 점령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죠. 덕분에 전 세계 세종학당은 한국어의 인기에 힘입어 연일 매진행렬을 기록하고 있죠. 이집트의 경우 세종학당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20명이지만 대기자 수는 2,8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터키의 경우도 230명 정원에 2,50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세종학당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을 새서 대기줄에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실이죠. 세종학당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서른지 강사는 외국에서 한국어가 인기인 이유는 배우기 쉽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언어와 달리 일주일 정도면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학습하기 쉬운 콘텐츠들이 널려있기에 배우기도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 국어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어를 제2외 국어에서 제외하고 한국어를 배우도록 정부에서 권유할 정도로 한국어는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며 저변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가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공용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어가 순식간에 공용어의 위치까지 올라가자 이를 질투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먼저 유엔 공용어가 되기 위해 로비를 펼쳤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은 유엔 분담금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일본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일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일본어가 가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중국어와 흡사하게 한자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결격 사유였죠. 중국과 유사점이 많아 채택하기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뒤늦게 공용어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먼저 공용어 지위에 오른 한국에 대해 일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언어로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이기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용어 선정에도 한자 기반이 아닌 언어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르게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보입니다.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외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한국의 5세대 군용기인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해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글로벌 데이터가 밝혔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항공우주 산업카이 도면에서 첫 비행까지 전투기 설계를 놀라운 속도로 진행한 점에서 가장 분명하다.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방국가에 KF-21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 같고 KF-21은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2년까지 그중 120대가 한국 영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열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좌절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F-X 개발 계획의 주인 말인데요. F3은 F-15J의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성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 하이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5세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그 운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 엔 양산, 배치 및 수명주 기비용의 시시를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 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 록히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미국은 공동 개발할 때 한 번 더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 단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애초에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은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F-3이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7월 14일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FX 사업이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한 개의 단일 프로젝트로 합쳐질 것이며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 한국의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본 군사 전문가가 이번 상황에 대해 분석한 글의 댓글창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비난하며 그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전략적 겸손이란? 이라는 제목의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하이의 신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실용 스텔스기로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형부터 개발한 기념해야 할 기체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점은 제조사인 카이 스스로가 KF-21을 최신 세대기로 내놓지 않은 점입니다. 애초에 일본보다 먼저 실용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시킨 한국은 이전부터 군용기의 개발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연습기의 KT-1을 1993년에 첫 비행시키고 2002년에 첫 비행한 연습기 T-50은 경공격형의 FA-50도 포함해 필리핀, 이라크 등 4개국에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비행한 KF-21에 대해 카이는 성능면에서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성능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4.5세대라고 칭하며 보잉 FA-18이 F 슈퍼호넷과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 사이의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을 4.5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웨폰베이를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1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4.5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의 성공에 의한 자국 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 국가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패치 후의 업데이트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0의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생각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신칸센에 맞서 최고 속도를 이었다고 해서 신칸센의 운용 안전을 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 전투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쏘아 떨어지는지의 차이일 것이다. 움직이는 적을 만들어도 전략상 의미는 없다. 국산 음속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쁜 모양인데 고장, 유지보수,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하는 것과 써먹는 방법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참고도 위협에도 상대도 되지 않는다. 그 비행기 나라? 착륙할 수 있니? 추락은 착륙이 아냐. 한국에서만 품질 관리한다니 안심이 안 돼. 사는 나라가 있을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늦게 나올 것이 뻔하다. 구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KF-21의 상태를 보면 그만둬야 할 거야. 재밌는 것은 추천 메뉴에서 싫어요가 많이 달린 댓글들은 오히려 정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느새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기술 개발을 늦추거나 일본 경제를 망치고 일본의 경영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돈 드는 기술의 개발을 안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 항공기, 자동차, 전자산업에서도 일본은 거의 따라잡혔다. A드론에서도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10년 뒤처져 최근까지 방위성은 중국제 드론을 사용해 기지의 보안이나 공중 촬영에 사용하고 있어. 기지의 정보는 중국에 누설되고 있다고 미국에 지적당한다. 최근에는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산화는 아직 한국에 뒤떨어진다. 임금도 한국이 더 많이 주고 해외 진출도 한국이 부지런하다. 일본의 정치인은 일본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제품이 특기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답시고 용쓴다. 일본의 이상한 자존심이 일본을 이류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싸고 적당한 성과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자국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 향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세계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일본의 F3보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한국의 KF-X 사업에 훨씬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광고해놓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일본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이미 상당한 미사일 전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를 빠르고 꾸준하게 해온 결과 KF-21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찾기에는 한국이 더욱 가성비 좋은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 세계 업계는 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본보다는 KF-X를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른 국내 방위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파일럿들로 이루어진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앞서 폴란드, 이집트 등 FA-50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블랙이글스 팀이 에어쇼를 펼치며 수출 전선의 성공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블랙이글스 팀이 방문한 곳은 호주였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팀은 이번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묘기 비행을 선보이며 시드니 주민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블랙이글스의 실력을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 조종사들입니다. 지난 22일 FA-50PL의 초도군 출고 예정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조종하게 될 폴란드 파일럿들이 훈련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파견되기 위해 폴란드에서 엄선된 이 파일럿들은 특히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직접 보고
한국 파일럿들의 수준 높은 조종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원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7월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폴란드 상공에서 블랙 이글스 특수비행팀의 현란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파일럿들이 폴란드에서 구매한 T-52, 또한 실제로 FA-50을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블랙 이글스의 T-50 후방좌석에 탑승해 비행을 하며 국산 항공기의 실제 성능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행을 마친 폴란드의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탑승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어 T-50에서 내린 트레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항공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폴란드 파일럿 중 한 명인 야첵 스톨라렉 소령 역시 지난해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 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한국행을 통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한국행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FA-50이 폴란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출고 날짜가 정해진 것과 최근 심상치 않은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월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침공 1주년에 맞춰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가 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바로 뒤에 위치한 몰도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특작군을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첩보전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 국경지대를 넘보는 러시아 전투기 활동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폴란드에서는 언제라도 러시아의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시해 주라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폴란드 파일럿 교육을 앞당겨 1차 교육생도들을 한국으로 파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1차 교육생도 4명은 이날 광주의 제2전투비행단에서 입과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FA-50 운용을 위한 비행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7월 21일까지 교육을 받고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 11주 동안 제2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붙은 조종 부관과 함께 FA-50의 원형이 되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전반적인 운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 동안 전술 입문기인 타-50으로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에서 필요한 전술 입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폴란드 파일럿은 추가로 FA-50 시뮬레이터를 통해 1주간 비행 숙달 훈련을 받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일럿들이 훈련을 마치기도 전인 올해 FA-50T의 초도군이 출고되어 먼저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전투기를 모는 폴란드 조종사들이 폴란드 영공을 수호할 주축일 예정인데요. 한국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계열 전투기를 도입한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파일럿 47명을 대상으로 비행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체 정비에 대한 노하우 전수와 군수 지원도 능숙하게 진행하며 완벽한 사후 지원으로 도입국들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사후 지원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 만족 100%의 무기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이죠. 특히 교육에 미친 나라답게 전투기 기종 전환 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커리큘럼의 증가는 한국산 전투기로 첫 실전을 치렀던 필리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군이 없었던 필리핀에 도입된 FA-50은 주력 전투기로서 필리핀 내 무슬림 반군을 상대로 투입되어 첫 실전을 기록했었는데요. 반군 우두머리를 노린 공습작전에서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폭격을 실시하였는데 무유도 폭탄임에도 상당히 높은 폭격 명중률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FA-50을 몰았던 파일럿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수준 높은 근접 항공 지원 시스템과 한국에서 받았던 전술훈련 덕분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로 경험했던 훈련과 직접 전투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했을 때의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의 항공 시뮬레이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훈련을 위해 아무리 소티를 높인다고 해도 비행할 수 있는 기체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럿 훈련에 있어 항공 시뮬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완성도가 곧 그 나라 파일럿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항공기 전용 시뮬레이터가 함께 개발되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 투입된 모든 데이터와 기술들이 투입되어 실제와 같은 비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뮬레이터는 항공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T-50, FA-50에 관심을 가진 해외 구매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T-50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기체의 성능을 직접 체감해보고 마음을 굳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이에서 20년 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온 김영하 훈련체계 사업실장은 2017년에 태국에 수출할 때 고객들이 이 시뮬레이터 때문이라도 항공기를 더 사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폴란드 수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로의 FA-50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FA-50의 다음 도입국은 어디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수출의 선봉인 블랙이글스가 호주를 향한 것처럼 카이의 다음 목표는 호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블랙이글스의 호주 에어쇼 참가에 맞춰 정성화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호주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호주와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국 공군 간의 국방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FA-50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비행 교육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공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호주 77비행대대가 곧바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데요. 당시 77대 대장이었던 루스펜스 중령을 포함하여 41명의 조종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동맹국으로서 한국 공군의 F-51 2대를 기증했었고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활약했었으나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오늘날에도 한국 공군과 호주 77비행대대는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공군을 막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호주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호주 공군은 과거 노후화된 배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었고 우리나라의 T-50 역시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 시스템스의 배호크 업그레이드 및 보수 제한이 채택되어 신규 훈련기 도입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배 시스템스의 사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주 공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 시스템스의 후속 군수 지원은 부실하고 느린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우리 공군도 과거 T-50을 개발하기 전 고등훈련기로 배 호크를 도입했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죠. 나토 7I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Y자 드라이버 같은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품을 주문하면 부품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도착까지 이 3년은 소모되어 항공정비사들이 치를 떨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훈련기 주제의 유지비가 거의 F-16에 필적했었다고 할 정도이죠. 이처럼 먼저 매운맛을 본 한국 공군은 호주 역시 배호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규 훈련기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호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시리즈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운의 길조 블랙이글스가 날아오를 때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번 호주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조종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제2전투비행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등 비행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투조종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비행단인데요. 새내기 파일럿들이 이곳에서 고등 비행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진정한 공군 조종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빨간 마우러를 수여받게 됩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이 한국의 빨간 마우러를 목에 두르고 FA-50으로 유럽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